지금 전 세계 국제 결혼 시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유럽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러 왔다가 오히려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보고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의 한 금융회사 팀장이 동생의 국제 결혼을 막으러 한국에 왔다가 자신이 먼저 한국에 정착했다는 사례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족을 걱정하며 반대하러 온 언니가 오히려 한국의 매력에 빠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을까요? 그 시작은 키예프의 한 금융회사 사무실에서 올린 한 통의 영상 통화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레시아 코발렌코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금융회사 팀장으로 일하는 29살 여성이죠. 사람들은 저를 너무 신중하고 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8년 전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여의고 연약한 어머니와 여동생 나탈리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항상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해드릴 이 사건으로 제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키예프의 겨울은 언제나 길고 우울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업무를 마무리하던 그날 저녁 컴퓨터에서 나탈리아의 영상통화 요청이 떴어요. 동생의 밝은 미소는 언제나 저를 기쁘게 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나탈리아가 화면 너머로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나 보이니? 승진이라도 했어. 화면 속 나탈리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현우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책상 위에 쏟아졌어요. 당황해서 휴지로 빨리 닦아내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결혼이라고? 그 사람 만난 지 겨우 10개월밖에 안 됐잖아. 나탈리아의 눈은 결심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언니 나도 알아요. 짧다는 거. 하지만 현우 씨는 내가 만난 남자들 중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야. 가족들도 나를 딸처럼 대해준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동생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떠난 지도 벌써 4년. 학교도 마치고 그곳에서 취업까지 해서 정착한다고 했을 때 간신히 승낙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직 어리니까 경험 삼아 사귀는 거라며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니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나탈리아, 성급한 결정 아닐까?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한국은 우리와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아직도 내가 어린애라고 생각해? 현우 씨 가족은 정말 좋은 분들이야. 날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한국어 배우는 것도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남자들보다 훨씬 가정적이고 책임감 있어. 제 머릿속에는 친구 이리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리나는 3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독일 남자와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유럽의 부유한 나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희망찬 소식. 하지만 결혼 8개월 만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그녀를 단순히 동유럽에서 데려온 가정부처럼 대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이리나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내가 이리나 이야기했었지?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기억해. 국제결혼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 동생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모든 국제결혼이 이리나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건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고. 현우 씨는 달라.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까. 제 마음속 불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떠났고 남아있는 남성들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이나 실업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동유럽 여성들은 종종 국제결혼 시장에서 상품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나탈리아, 제발 조금만 더 생각해봐. 결혼은 인생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야. 현우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내가 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지. 나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항상 내 선택을 응원해줬잖아. 지금은 왜 내 행복을 막아? 감정이 격해지면서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동생의 행복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나탈리아는 제가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고 느꼈어요. 나탈리아, 내가 널 통제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걱정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외국으로 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오는지 봤잖아. 언니, 상황이 완전 다르다니까. 그리고 현우 씨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 격한 말다툼 끝에 나탈리아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어요. 이런 강경한 태도가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요? 동생은 항상 제 버팀목이었고 제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어머니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어요.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한 후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어요. 하얀 병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의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8년간 저와 나탈리아는 어머니를 위해 살아왔어요. 저는 대학원 진학의 꿈을 포기하고 금융회사에 취직했고 나탈리아의 교육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올레시아, 너희 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단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 탓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건가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내 탓이지.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줬어. 특히 너에게는 엄마 역할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어머니의 창백한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올레시아, 나탈리아의 결혼 소식 내가 들었단다. 내가 걱정하는 이유를 알아. 하지만 가끔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동생을 향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오히려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전화로만 들은 이야기만으로 판단하기엔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였어요. 어쩌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게 좋겠구나. 항상 여기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왔으니 이번엔 동생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 병원에서 사흘을 더 머물고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된 후 집으로 모셔와 요양을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직장 동료 스베틀라나가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나탈리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해. 결혼 이야기는 만나서 직접 들어볼게. 미안해. 동생은 바로 기쁨이 가득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동생이 속고 있다면 어떻게 그녀를 구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 정말 행복한 관계라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속에는 불안함과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키예프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이 여행이 동생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낯선 한글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공항의 질서정연한 모습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자 직원은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던졌고 모든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저는 중얼거리며 공항철도 입구를 찾았습니다. 나탈리아는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직접 마중 나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대신 자세한 길 안내와 함께 티머니 카드라는 것을 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에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뜨렸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늘어선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 사이로 보이는 푸른 산들, 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한강의 물결까지.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안내판에는 한글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이 병기되어 있었고 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다음 열차의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나탈리아가 사는 강남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 2호선에 탑승했어요. 출근 시간이 지난 후라 비교적 여유로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듯한 그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신촌역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제 앞에 앉았어요. 강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의 흐릿한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어눌한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죠? 어디서 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는 불편함을 감추며 짧게 우크라이나요라고 답했습니다. 소통을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남성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름다운 여성들로 유명하죠. 당신도 정말 예뻐요. 한국에 왜 왔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상황을 인식했는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그 남성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요? 같이 이야기해요. 한잔 할래요? 그 순간 차량 끝에서 지하철 관계자로 보이는 제복을 입은 직원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놀라운 점은 제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상황을 인지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계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지하철 직원이 단호하지만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취객은 오히려 더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난 그냥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는 것뿐인데. 상황이 악화되자 지하철 직원은 무전기로 무언가를 신속하게 보고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는 이미 2명의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빠를 수가. 저는 속으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차분하게 취객에게 다가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침착한 목소리를 가진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취객이 계속 저항하자 그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상황을 통제했어요. 선생님, 지금 많이 취하셨습니다. 집으로 모셔다 드릴 테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경찰관의 동료가 취객을 부축해 데려가는 동안 그는 제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피해는 없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빠른 대처에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있고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였어요. 그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까 염려되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지하철에서 함께 내린 후 민호는 제게 간단한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말투와 배려심 있는 태도에 점점 안정감을 느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혹시 키예프 출신이신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은 제 친구 현우가 우크라이나 여성과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그녀의 고향이 키예프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나탈리아라는 여성인가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시나요? 혹시 언니신가요? 현우가 나탈리아의 언니가 오늘 도착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정말 좁네요. 이 우연한 만남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민호는 현우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나탈리아는 오늘 저녁을 현우와 민호에게 소개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요? 민호의 안내로 나탈리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제 만남에 대해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만나다니. 나탈리아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 현우가 도착했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선한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며 제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진심 어린 미소에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올레시아 씨, 정말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나탈리아가 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오늘 저녁 우리 부모님께서 식사 대접하기로 했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현우의 가족을 만나보는 것이 제 여행의 목적이기도 했으니까요. 현우의 가족은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환영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나탈리아에게 마치 친딸처럼 다정하게 대했고 저에게도 정성어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식탁에는 각종 한국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 된장찌개.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맛보면서 새로운 맛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특히 현우의 어머니가 직접 담그셨다는 김치의 맛은 놀라웠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현우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올레시아 씨,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우리는 나탈리아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도 책임감 있는 아이니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거짓이나 가식이 아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식사 후 우리는 근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시간에 여성이 혼자 돌아다니기 위험해요. 제가 말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진 않지만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편이에요. 특히 서울은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한강의 야경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 안전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나탈리아를 진심으로 아끼는 현우와 그의 가족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동생을 이 낯선 나라에 영원히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머니, 우리의 고향, 그리고 나탈리아와 함께한 모든 추억들. 그것들을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근무를 마친 민호가 저를 찾아와 같이 길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인상과 달리 한국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아요.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해요. 가족에 대한 걱정이니까요. 제가 며칠 동안 서울 구경을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한국에 대해 알게 되실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국은 분명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며칠이 저와 나탈리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점점 이곳의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나탈리아의 아파트에서 지내며 그녀의 일상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동생의 모습은 활기차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한국어로 동료들과 전화 통화하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알던 내성적이고 조용했던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언니, 오늘은 민호 오빠가 덕수궁과 경복궁을 구경시켜준대. 어제 연락이 왔어. 아침 식사를 하며 나탈리아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이름을 들으니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후 그는 종종 우리를 찾아와 서울의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의 지적인 대화와 배려심 깊은 태도는 매번 저를 감동시켰어요. 경찰이라는 직업에 맞게 책임감이 강했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민호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 휴일이라 평소의 제복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오늘은 한국의 역사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민호가 미소 지며 말했습니다. 덕수궁은 현대적인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고풍스러운 궁궐이었어요. 알록달록한 단청과 정교한 목조 건물들이 도시의 고층 빌딩들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궁궐의 역사와 한국 왕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조선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기 전에 슬픈 역사가 담겨 있죠. 그의 설명은 단순한 관광 가이드의 것이 아니라 자국의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저는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들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 나라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점심으로 근처 전통 찻집에서 차와 한과를 맛보았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나누는 대화는 어느새 깊어졌어요. 올레시아 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어요.
주로 기업 대출 부서를 담당했죠. 저는 대답했어요. 꽤 중요한 자리네요. 좋아하셨나요, 그 일을?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일을 좋아했는지 불현듯 깨달았어요.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직한 일이었고 그저 책임감으로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좋아했다기보다는 해야만 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원래 꿈꾸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교육자가 되고 싶었어요.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교육학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솟구쳤어요. 저는 제 꿈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한 선택, 타인을 위한 희생만 해왔던 거죠.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경복궁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원래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의 권유로 경찰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고 언젠가 소설을 출판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꿈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저는 문득 키예프의 제 아파트를 떠올렸어요. 작고 답답한 그곳에서 매일 같은 루틴으로 살아가던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그 10년보다 더 풍성한 경험을 안겨주었어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석양에 물든 도시의 풍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어요. 타워 주변에는 수많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호기심에 물었어요. 사랑의 자물쇠라고 해요. 연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적은 자물쇠를 걸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곳이죠.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하나의 자물쇠를 만졌어요. 누군가의 사랑과 약속이 담긴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왠지 부러워졌습니다. 제 인생에는 사랑을 위한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어요.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선이었고 감정은 사치였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민호의 질문이 제 생각을 가로챘습니다. 돌아가면. 말을 시작했다가 문득 머뭇거렸어요. 돌아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다시 그 회사로, 그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아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겠죠. 타워에서 내려와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민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올레시아 씨, 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탈리아에게 들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는지. 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어요. 이런 감정,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생각하던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베틀라나의 전화였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이자 어머니를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레시아, 어머니가 다시 상태가 안 좋아졌어.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셨어.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알겠어. 최대한 빨리 돌아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위독하세요. 돌아가야 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강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비행기표부터 알아봐야겠네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계속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나탈리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실질적인 도움은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어요.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만약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건 없이 지지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처음 알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 동생의 결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민호에 대한 감정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제 인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저를 바꾸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나탈리아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동생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언니, 현우와의 결혼 어떻게 생각해? 나탈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다. 현우는 좋은 사람 같아.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비행기에 오르기 전 민호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한국 인삼차예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짧은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제 앞에는 중요한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볼 책임, 동생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용기를 내는 것까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키예프의 공기는 서울보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고국 땅을 디디자마자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어요. 제 손을 잡으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지만 그 눈빛에서는 전보다 더 깊어진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올레시아, 돌아왔구나. 나탈리아는 잘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네, 어머니. 나탈리아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상담했어요. 심장 기능이 계속 약해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사의 솔직한 견해였어요. 그날 밤 병실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에 던진 질문들, 그리고 민호와 나눴던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의 신호일지도 몰라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 이튿날 아침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어 퇴원이 결정됐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생각을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침대에 앉으신 어머니 옆에 자리 잡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곳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나탈리아가 만난 현우라는 청년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상태를 생각하면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올레시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우리 집, 내 직장, 모든 것이 여기 있잖아.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어머니는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저도 국제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탈리아와 가까이 지낼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동생 걱정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해요.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묻는 따뜻한 안부와 함께 서울의 국제금융기관에서 외국인 인재를 모집한다는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제 이력서를 추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우연한 타이밍에 저는 운명을 느꼈어요. 어머니께 메시지 내용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잠시 가서 시도해보고 어머니의 치료 상황을 지켜볼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나탈리아의 도움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외국인 거주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특히 국제 환자를 위한 의료 프로그램과 장기 체류 비자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모은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더니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이 병원은 심장질환 치료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구나. 어머니가 병원 브로셔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인삼차를 마시며 어머니와 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의 고민은 단순히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었어요. 올레시아, 내가 너 때문에 또 내 삶을 포기하는 건 아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달라요. 이건 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저에게 소중한 사람도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어머니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경찰관 말이구나. 민호라고 했던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화사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한번 시도해보자.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할 거야.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니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민호가 추천해준 국제금융기관에 이력서를 보냈고 놀랍게도 화상 인터뷰 기회를 얻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시장에 대한 제 경험이 그들에게 가치 있게 평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영어로 진행된 면접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제 이해와 열정을 진심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기쁜 소식이 도착했어요. 서울 지점에 동유럽 담당 매니저로 채용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나탈리아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동생은 너무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다시 함께 살게 될 줄이야. 나탈리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래. 이제 내 결혼식 준비도 직접 도울 수 있겠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키예프를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탈리아와 현우, 그리고 민호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와 재회하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어머니의 치료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들이 어머니를 맡아주셨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언어로 인한 불안함이 있었지만 병원의 국제환자지원센터에서 러시아어 통역사를 제공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저보다 더 빨리 적응하셨어요. 병원 근처 공원에서 만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노인들과 친구가 되어 매일 아침 체조를 함께 하셨습니다. 의사들도 어머니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며 기뻐했어요. 저 역시 새 직장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료들의 배려와 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특히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국가들과의 금융 거래를 담당하면서 제 경험과 지식이 실제로 가치 있게 활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주말마다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함께 탐험하고 때로는 그의 글을 함께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러시아어 몇 마디를 알려주었어요.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생활 6개월 차, 나탈리아와 현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접목한 아름다운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앞자리에 앉아 행복한 신부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나탈리아가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습니다. 내 동생이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크게 회복된 모습을 보며 저는 이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둘러보니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현우의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민호까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인연들이었습니다. 피로연 중에 민호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제 손을 살며시 잡고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 아래 그는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프로포즈는 아니에요. 그저 약속입니다.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들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건강, 동생의 행복, 그리고 제 자신의 새로운 삶과 사랑까지.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더 이상 희생만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 또한 사랑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터전이 된 것이죠. 1년 후 저와 민호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나탈리아는 처사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꿈꾸던 교육 관련 일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 문화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제가 한 소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동생을 막으러 한국에 왔지만 오히려 제가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가 실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을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새로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나탈리아는 현우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민호와 함께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키예프의 하늘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서울의 하늘이 더 익숙합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걷는 저녁 산책, 경복궁에서 만나는 사계절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동생의 결혼을 반대하러 왔던 저는 결국 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큰 모험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저처럼 새로운 삶을 찾아 온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저마다의 용기가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감사의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